속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삐뚤어진 역사를 청산해야 됩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극우 세력과 매국적 행태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 감시하는 것을 어디다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은 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강력히 처벌해야 됩니다. 매국적 행태에 대해서. 내가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배움과 확고한 생각, 확고한 실천을 우리 삶 속에 생활해야 됩니다. 셋째, 헌법 애국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한 번 했나? 앞으로 아주 정식으로 헌법 애국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헌법 재판소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헌법 애국주의적 사상이 있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경우 그러니까 이 대륙법 계통에서는 헌법이 있고 헌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이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도록 일반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건 단심이지만 여기서 이게 헌법에 관한 최고의 권위고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헌법 애국주의의 산물이기도 해야죠. 이 헌법재판소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김대중 당시 그 대통령 후보였나요? 87년도에 그래서 단식투쟁도 하고 지방자치를 부활시키고 이 헌법재판소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87년 헌법에다가 그걸 집어넣은 거죠. 헌법재판소를. 맑음 153님, 설 명절에도 권민의 강의 열정에 감사합니다. 한방찻 가스로. 네. 그래서 헌법 애국주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한 섹션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독일은 민족이니 국민, 국가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헌법 애국주의라는 게 독일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아리안족의 우수성, Wir sind Deutsche, 우리는 독일이냐, 이런 말하자면 우월감 속에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 이런 말을 독일인들은 감히 꺼내질 못합니다. 그거 말했다가는 저건 또 이제 극우 세력으로 몰릴 수가 있고, 독일에서 극우 세력을 한번 몰리면 어떻게 되느냐?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말을 건너지 않아요.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말하자면 그 그룹에서 왕따 되는 거예요. 왕따 시킨다는 말은 그냥 그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극우적인 행동을 하거나 극우적인 발상을 하거나 뭐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태되도록. 그래서 헌법 애국주의의 핵심은 뭐냐? 역사교육과 헌법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헌법 애국주의적인 태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국회 토론하거나 국회 발표해달라고 그래서 국회 몇 번 갔었는데, 내가 국회에 가서 뭘 시작할 때마다 국기에 대한 의례, 국기에 대한 의례인가? 뭐 있어. 하여튼,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맹세. 아니, 이런 미친놈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앉았어. 내가 그래서 되게 뭐라 그랬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맹세를 하냐 마냐인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니들이 뭔데 거기서 강요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국기에 대한 맹세를. 어? 내가 경남도 교육청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교육감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 좀 그렇게 호리호리 하신 양반인데 내가 경남도 교육청에서 그 갔더니 거기 연수원이 있더라고. 연수원이 아주 좋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아마 2박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제 교장 이제 곧 교장으로 발령나는 사람들에 대한 연수예요. 교장 연수라고 그러더라고. 거기 가니까 그렇게 그걸 하는 거야. 매번. 아니, 내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1시간인가 떠들었어. 우리가 왜 이걸 하면 안 되나. 아니, 국가와 국가 간에 무슨 외교적인 뭐 의례로 그런 걸 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아니, 우리끼리 앉아서 무슨 국민 의례를 하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무슨 국회에 대한 맹세를 하고, 이런 개수작을 하냐고. 내가 그걸 1시간 동안 떠들어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어떤 교장 선생님이 연수 받으러 오신 분이 나를 보자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양반이 아유 여기는 경상도에서 서울에서는 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안 하면 여기서 다 빨갱이로 몰려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니 왜 경상도에서는 그런다는 거야. 서울에서는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그래서 서울에서 안 그러긴 모르는데 국회에 가면 매번 그 짓 한다. 아직도 정신이 제대로 안 박힌 거야, 이놈들이. 굿데이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참. 뭔 얘기 하다가, 헌법 애국주의. 그래. 헌법 애국주의. 역사 교육과 헌법의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보수주의자에 속한다. 그래요, 보수. 물론 어떤 이슈에 따라서 진보적인 태도를 갖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다. 그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보적인 성향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이 조금 더 있다. 그런 겁니다. 왜? 국가와 민족을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무슨 애국자라는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난 뭐 애국을 생각하면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경영학자일 뿐이지. 내 정체성은 경영학자 그리고 내 전공 분야는 인사조직론이다. 그거입니다. 그래서 애국적인 생각을 동북아에서 가장 잘 사는 가장 우뚝 선 나라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 스위스가 그 강대국 틈에 이탈리아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어요.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그 오스트리아 이 오스트리아 제국 아시죠? 그 강력한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스위스가 우뚝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그 재능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능력도 있지만 그 연대하는 힘이 있거든.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하거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조금 더 다른 생각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다고. 할 수가 없어. 하면 그냥 다 드러나죠. 딴 생각을 하면. 자,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낡았어요. 87년 체제가 너무 낡았단 말이죠. 그 몇 년이 된 겁니까? 87년이면. 거의 40년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지금 4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한 겁니까?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낡은 구조와 시스템을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로 잘 맞아 돌아가도록 개조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해야죠.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바꾸면 또 뭐 내각제를 해야 된다는 이런 개수작을 하는 놈들이 나타나니까 그 내각제는 한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건민내를 통해서 국가가 충분히 내각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된 후에 그 다음에 내각제를 하면 돼요. 이 대통령 중심제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각제를 하는데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감안한 내각제 체제를 하면 그 전혀 일본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스위스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자, 그 잠정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매국적 행태를 일삼으면서 권력과 부를 탐하는 기득권층과 그 윤석열과 검찰, 그 검찰 출신이니까 개신교와 국힘당 얘네들이 권력과 부를 탐하는 기득권층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보면. 이제 얘네들이 사실 재벌 그 0.1%밖에 안 되는 재벌 가문들과 연결돼 다 돼 있습니다. 그 판검사들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판사들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삼성에서 뭐 이렇게 쿠폰 주내고 선물 보내고 뭐 그러면 감사 인사하고 판사놈들이 감사 인사하고 막 그런 거 다 걸렸잖아 예전에. 그런데 그 위에서 애국지사를 비롯한 민중의 저항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위대한 노력을 억압했죠. 그래서 칼 마크스가 말한 대로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다고 말하는 바대로 위에서 권력과 부를 탐하는 기득권층이 그 이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해 왔단 말이에요. 뭘로? 이 빨대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먹었죠. 이 역사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시달려 왔다가 민중이 시달려 왔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대등한 상태로 됐다는 거야. 이제 현재 대등한 상태로 얘네들이 그 이 기득권 세력이 자기네가 영구히 해 먹으려고 했던 것을 스톱 시키고 다시 지금 그렇고 거기까지 지금 온 거죠. 시간이 걸려서 앞으로 더 남은 과제가 있어서 내가 불확실성이 있다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제 길로 지금 합법적인 길을 맞춰서 진리의 길 위로 올라서서 나라가 가고는 있어요. 이제 예의 주시해야죠. 이놈들이 또 무슨 장난질을 치는지. 그 심우정이란 이놈이 장난을 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예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대등한 그래서 힘의 겨루기에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민중이 당했죠. 근데 지금은 옆으로 같이 부딪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 나은 미래,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배우고 더 생각하고 더 실천하는 시민이 되면 그래서 그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뭐 서로 몰라도 이 네트워크의 힘 나는 이것을 크립토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크립토 네트워크의 힘으로 국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크립토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우리가 몰라도 이 건민에 들어온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뭐야? 동북아에 스위스를 능가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야. 동북아에 중국 있지. 중국을 어떻게 당하겠어 우리가. 러시아 있지. 일본 있지. 뭐 일본은 우리가 능가할 수 있지. 일본은 뭐 능가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일본도 우리의 인구의 2배 반이 되잖아. 인구만 해도. 그리고 2.5배지 일본이 우리 남한에. 그다음에 미국이 있지. 그러니까 4대 강국 틈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구조와 시스템을 가장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인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흡혈귀의 빨대를 다 치워버리고 각자 다 자기 일로 매진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스위스 능가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거 내가 전문이라고. 내가 그래서 인사조직을 공부한 거예요. 해다 보니까 독일보다는 나는 사실 스위스에 가서 학위를 받으려고 그러다가 그거 시간이 넘어가고 한국은행이 나한테 준 시간도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시간 세이브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계속 공부하고 늘 스위스를 쳐다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언제 건민대에서 내가 근력이 되면 이 그룹 투어를 만들어 가지고 스위스 여행을 한번 쫙 같이 하면서 내가 해설할 수도 있어. 스위스는 내가 워낙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내 근력이 있을지 모르겠네. 요새는 어디서 오라 그래도 못 가는 근력인데. 자, 갑시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앞으로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가야 되냐면 이런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야. 시민들의 힘이 그 네트워크가
민주당과 건민내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으면 어떻게 되냐? 매국적 행태를 일삼으면서 권력과 부를 탐하는 기득권 세력을 눌러서 밑에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얘네들의 일을 시키면 됩니다. 얘네들이 공직을 다 탐하고 있거든.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 얘네들이 시킬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시공간을 더 넓혀서 보면 우리가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가 서로 계급투쟁을 하다가 이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맞서 싸워도 우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맞서 싸워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를 이해하고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가 완전히 올라설 수 있지. 스위스처럼. 스위스는 국민이 이 머슴들을 채용해가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일을 시켜.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아도 부강한 국가가 되고 복지국가가 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 거긴 해군이 없지만 공군, 육군이 다 원래 여성도 다 군대를 가도록 돼 있어요. 군 복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군 복무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달라. 각 집에서 일하면서 복무해.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모여가지고 훈련해. 그리고 여차하면은 그들이 그 총기를 다 그 마을마다 그 총기를 두는 창고가 따로 있어. 거기서 나중에 딱 되면 바로 거기서 전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됐습니다. 완전히 분권화된 국방태대예요. 그래서 고슴도치 국방이라 그래요. 고슴도치가 온 몸에 가시로 다 묻었잖아. 스위스는 그래서 누구도 점령을 할 수가 없어. 군대가 딱 있어가지고 거기서 탱크를 밀고 들어가서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독일 나치에서도 알아서 스위스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점령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똘똘 뭉쳐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도 독일에서도 프랑스에도 스위스는 넘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더 넓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조선 왕조 600년 지금까지 조선 건국 이래 600년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러면 뭐야 우리가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본 거지. 쇄국주의적으로. 지금도 쇄국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세력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빨대로 뽑아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좋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최상목이 이놈이 그러고 있고 한덕수가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모피아 애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야. 모피아에서 아무리 등신 같은 애도 자기네들끼리 다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그래서 거기서 공직에서 따라오면 저쪽 무슨 공기업 같은데 뭐 하다못해 감사로도 가고 임원으로도 보내고 사장으로 보내고 자기들끼리 그래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딱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이게 줄 끊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공간을 넓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같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있다는 말은 공간이 있다는 뜻이고 공간이 있다는 말은 곧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바로 시공간이 한데 얽혀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공간을 더 넓히면 어떻게 해? 공간을 더 넓혀봐. 그럼 시간도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유럽인들은 지난 300년 동안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운영해 왔길래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문명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공간을 넓혀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서부터 오늘날의 문명에 이르기까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쳤는지 누가 이런 우주의 운행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지 그거는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요즘 같은 이 천체 물리학이 발전해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되고 빅뱅이 언제 일어났고 지구는 언제 생겼고 이 태양계와 이 우리 은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안드로메다가 지금 그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우리 은하를 향하여 들어오고 있고 나중에 50억 년 지나면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밀코메다라는 이름의 은하로 다시 재편되고 그 사이에 우리 은하 우리 태양은 적색 외성으로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라지고 뭐 지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이런 것이 과학자들이 일반 정상 과학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단 말이야. 내가 왜 이거에 관심이 있느냐?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야. 도대체 사람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광대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하려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다가. 자, 윤석열과 검찰청.